안녕하세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며칠 전 전문가 어플라이드 인투이션 국방총괄 제이슨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해외 수출 성장성도 확고하고 파트너로서 매력적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세계 1급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직접 지목한 발언이에요. 왜냐고요? 전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진짜 실험장이기 때문입니다. 급습, 파손된 지역, 극한 기후 민간 도로에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군용 AI가 발전할수록 민간 자율주행도 더 똑똑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서울지사는 한국방산 기업들과 함께 AI 전장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현지화 프로젝트까지 직접 끌어가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기대작인 KF-21은 어떨까요? 최근 국산 전투기 KF-21 이야기, 정말 놀라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개발을 이어가는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KF-21 관련 소식은 밝은 소식뿐일 거라며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침 양산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롤아웃이 한 대씩 천천히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20대가 거의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쏟아지듯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 사업을 유심히 지켜보던 몇몇 나라들이 뜻밖의 발언을 내놓았다고 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양산 과정부터 먼저 들여다보면요. 일반적으로는 아직 양산 1호기가 나오지 않았으니 앞으로 한두 대씩 천천히 나올 거라 생각했을 텐데 실제 현장 개발 엔지니어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부품 가공이 80% 이상 끝났고 지금까지 공개됐던 조립 장면들은 사실 최종 조립 단계일 뿐이었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세부 부품 조립에 시간이 들어갔던 것이고 부품 가공이 끝난 지금부터는 모든 역량을 최종 조립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기다리는 KF-21 양산 1호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그 뒤로는 속도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죠. 1호기가 나오고 나면 후속기들이 연달아 빠르게 조립돼 최초 양산분 20대를 모두 만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KF-21 생산 현장, 지금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한 번에 무려 5대씩 라인에 올려 조립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정익 생산 공장 길이만 해도 180m, 축구장 3개보다 더 넓은 스케일입니다. 이 넓은 공간을 단계별 공정구역으로 나눠 작업합니다. 보니 현장에서 보이는 KF-21의 모습도 구역마다 전부 달랐다고 합니다. 앞부분만 완성된 기체도 있고 동체와 날개가 붙은 중간 단계의 기체도 있고 거의 외형이 완성된 기체까지 조립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쫓아가기만 해도 과정이 확 느껴지는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각 라인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맡은 공정구역에 배치된 전투기에 달라붙어 배관부터 구조 작업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F-21 양산사업관리팀장 박정우 팀장은 공군 전략화 일정에 맞춰 항공기를 제때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라인 하나로는 도저히 속도를 맞출 수 없다며 앞으로 듀얼 라인을 구축해 전투기를 동시에 배치해 신속하게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라인을 하나 더 세워 조립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속도는 2배 가까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각 공정 간 유기적 연결을 최우선으로 잡고 단계별 작업 날짜를 철저히 지키면서 단계 전환도 일괄적으로 관리해 전체 양산 흐름을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체 자동 결합 체계와 패스 같은 장비들을 적극 활용해 세밀한 공정과 안정성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KF-21 양산 1호기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 부품 가공, 주요 구성품 제작, 전방후방 동체 조립 단계를 차례로 지나 이제 드디어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최종 조립이라는 게요. 비행 수락 시험 전에 항공기 외형을 완전히 갖추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집어넣은 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카이의 고정 입동 옆에는 별도로 조립동이 자리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부품을 가공하고 구성품들을 제작한 다음 다시 고정 입동으로 옮겨와 최종 조립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하네요. 카이는 현재 조립동 공정이 80%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얼마 전 추가 양산이 결정된 KF-21 스모드의 부품 가공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KF-21 양산 공정이 술술 진행되니까 미국에서도 살짝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F-35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차세대 전력을 더 빨리 확보하려는 흐름이 감지되는 건데요. 미국이 세계 최대 국방 예산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들의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속도 조절이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NDIAD 프로젝트, B-21 전략 폭격기 개발과 생산, 포드급 항공모함 건조,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사업까지 이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굵직한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중인 쌍발 스텔스 전투기 신규 개발 프로젝트까지 붙게 되면 예산 배정 경쟁은 말 그대로 전쟁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군 내부에서는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특정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F-21F가 보여준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F-35, 라이트닝이의 고급 전자전 능력을 한 기체에 묶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즉, 공대공 전투 능력과 스텔스 기반 지상 타격 능력을 한 번에 끌어안는 복합. 전투기 개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최근 전투기 흐름이 완전히 멀티롤 능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쏠리다 보니 요즘 언급되는 F-55 프로젝트도 그냥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슬쩍 느껴집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가 바로 쌍발 엔진 선택인데요. 이 부분에서 KF-21이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죠. KF-21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쌍발 엔진 구조니까요. 반면 F-35는 모두 알다시피 단발 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F-35에 들어가는 프렛 앤 휘튼이 F-135 엔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적응형 엔진을 2기 장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물론 아예 새로운 엔진 설계를 도입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이 경우는 연구개발 비용도 훨씬 커지고 기술적 리스크도 확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쌍발 스텔스 전투기 F-55가 실제로 현실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F-35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흐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플랫폼 개발은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재정적 제약이라는 높은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록히드 마틴도 F-35 개발 초기 단계에서 쌍발형 모델을 잠깐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발 체계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공식 채택까지 가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투기에 요구되는 조건이 점점 더 넓어지고 기술도 크게 발전하면서 쌍발 전투기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흐름이죠. 폴란드를 비롯해 중동 여러 국가들이 KF-21을 눈여겨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쌍발 엔진 탑재 때문입니다. 만약 F-35가 KF-21처럼 처음부터 쌍발로 개발됐다면 스텔스 외부 탱크를 장착했을 때 항속거리도 크게 늘어나고 장거리 작전 범위가 한층 확장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비용 문제는 항상 따라옵니다. 쌍발 전투기는 운영비가 단발 전투기에 비해 1.3배에서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엔진이 2개면 정비도 2배로 필요하고 부품 관리부터 연료 소모까지 운영 유지비가 자연스럽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F-55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F-35의 생산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돼 있는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면 초기 제조 비용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죠. 실제로 F-35는 초기 1억 달러 이상으로 시작한 기체 가격이 최근에는 약 8천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기존 생산 라인을 재활용하는 전략은 확실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F-55가 쌍발 엔진을 도입하려는 순간부터 난이도가 확 치솟습니다. 단발 구조인 F-35와는 달리 엔진이 2개가 들어가면 기체 구조부터 항공전자, 시스템 전반까지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하는 대규모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개량 사업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새 전투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에 가까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셈이죠. 이런 문제는 미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22 사례만 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F-22는 원래 400대 이상을 찍어내겠다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86대만 생산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대당 생산 단가가 초기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생산 물량이 줄어든 만큼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더해 F-22 생산 라인은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폐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랜드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생산 라인을 다시 열어 재가동하려면 최소 61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신규 기종 개발이 얼마나 큰 재정적 위험을 안고 있는지 또 왜 쉽게 손댈 수 없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F-35 프로그램도 여유로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블록사 업그레이드에다 TR 시스템 통합까지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불어나고 있죠.
최근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F-35 블록사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새로 들어간다고 하니 부담이 얼마나 큰지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판국에 사실상 신규 기체나 다름없는 F-55 개발까지 더 얻는다면 예산 압박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기술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못 만들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구조적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쌍발 엔진을 넣으려면 동체 설계부터 주익 형상, 내부 무장창 배치까지 전부 다시 그려야 합니다. 결국 연구개발 단계에서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KF-21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세대로의 진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존 플랫폼을 뒤엎지 않고 스텔스 기반의 쌍발 엔진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됐다는 점. 반면 F-35가 F-55로 진화하려면 앞서 말했듯 구조적 변경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KF-21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설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해외의 관심입니다. 현재 중동 일부 국가는 이미 F-35를 운용 중이지만 더 높은 항속거리와 더 강한 엔진 추력을 가진 기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35의 항속거리가 내부 연료 기준 약 2200km 내외이고 전폭기 임무를 수행하려면 외부 연료 탱크가 필수라는 점을 떠올리면 쌍발 엔진 기반의 F-55는 분명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쌍발 엔진을 적용하는 순간 기체 생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튀어오르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KF-21의 블록2를 비롯해 6세대 수준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기존의 F-35를 보유한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스텔스 설계의 쌍발 구조를 얹은 플랫폼 자체가 이미 장기적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단언하건대 KF-21 개발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 하나 만들었다는 선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무기체계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될 것이고 가격 경쟁력에 기술 완성도까지 갖춘 진짜 경쟁자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랙이글스 이야기인데요. 이 팀은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비행팀으로 세계 여러 에어쇼에서 상을 휩쓴 경력이 여럿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단단히 자리 잡혀 있고 한국 공군의 기술력과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죠. 그 위험이 기술적, 문화적, 국제적 측면에서 모두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최근 이 팀의 사용 기체를 T-50에서 KF-21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기는 일본의 금유 거부 논란입니다. 블랙이글스가 해외 에어쇼에 참여할 때 일본이 공중급유 요청을 거부하면서 문제로 번졌고 이 때문에 아예 공중급유가 가능한 KF-21로 특수비행팀 기체를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는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주변국에 계속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겠지만 이제는 KF-21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공군은 2013년 블랙이글스 대대를 창설하면서 T-50B 8대를 도입했고 다른 나라 고개비행팀이 보통 6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8기 편대로 더 화려한 공중 기동을 선보이며 시원한 퍼포먼스로 꾸준히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그 뒤로 12년이 지나 한국 항공산업이 해외 수출에까지 성공하면서 블랙이글스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올라갔고 이런 흐름 속에서 블랙이글스 기체를 KF-21로 대체하는 방안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T-50의 개량형인 블록2형에서 공중급유 능력을 추가로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개량형 T-50을 블랙이글스용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블랙이글스 기체를 KF-21 전투기로 바꾸려는 이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가 보죠. KF-21이 고개비행팀에 투입될 만큼 기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입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치러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에서 KF-21이 직접 화려한 에어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육안으로도 동체 윤곽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의 저고도에서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KF-21이 얼마나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졌는지 그대로 증명했죠. 기체를 360도 회전시키고 180도 뒤집고 수직 상승합니다. 다시 뚝 떨어지는 고난도 기동까지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쯤이면 블랙이글스에 투입돼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저속 저공 비행은 보기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합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이 줄어 실속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엔진 이상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회복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F-35나 KF-21 같은 고성능,
전투기들은 초음속 비행을 우선으로 설계돼 있어서 실속 마진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 파일럿의 조종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제기라면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비행인데 KF-21은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며 완성 그 이상 단계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는 건 KF-21의 항공역학적 설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쌍발 엔진이 만들어내는 출력을 최적의 비행 구조 속에서 100% 활용해내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성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해외 수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는 특수비행팀이 KF-21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은 기체 크기 자체가 크고 공중급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급류기와 함께 움직이면 유럽, 호주, 미국까지도 대륙 간 비행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해외 파견 시 수송 효율성에서 T-50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어쇼 판보로에 참여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이 차이가 더 확실합니다. 그때 블랙이글스의 T-50B 총 8대를 모두 분해해 항공기로 수송해 영국까지 옮겼는데 이 과정에 수개월이 들고 운송 비용만 100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KF-21을 운영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중급류를 받으며 유럽까지 논스톱으로 직접 비행이 가능하고 조종사가 그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공군은 이미 시그너스 공중급류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KF-21과 함께 파견하면 진짜 대륙 간 비행이 거뜬합니다. KF-21에 장착되는 대형 연료탱크 역시 T-50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장거리 운용에서도 확실한 이점을 갖고 있고요. 현재 공군이 KF-21 40대를 전력화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잡고 있는데 같은 시기 블랙이글스를 보라매로 교체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이 이런 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입 가격입니다. KF-21은 경쟁 모델인 여러 4세대급 전투기들보다 기본 기체 가격이 더 저렴한 편인데요. 고개 비행팀에서 쓰는 기종은 전술기와 달리 전투 사양을 그대로 넣지 않고 기본형에 가까운 구성을 선택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영 중인 T-50B도 공군 훈련기 사양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전자장비만 넣고 고개 비행용 스모크 장치만 추가한 형태라 가장 저렴한 구성으로 운용되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KF-21도 전투용이 아닌 블랙이글스 전용으로 맞추면 가격이 크게 내려갑니다. 현재 공군이 양산 중인 KF-21 블록원의 기체 가격이 대당 약 980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블랙이글스용으로 들여올 경우 전투용 레이더, 각종 무장체계, 첨단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을 모두 제거하면 300억 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한 대를 약 600억 원 수준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대를 모두 도입해도 6천억 원 미만으로 전력화가 가능해 가성비까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KF-21은 전 세계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비행 속도, 구간에서도 비행 안정성이 더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느린 속도를 유지해도 실속 위험이 덜하고 조종사가 보다 다양한 저속 기동을 안전하게 구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고개 비행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볼거리, 더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개발이 공식화됐죠. 그런데 이때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시험 비행 조종사가 아니라 실제 공군 조종사가 직접 파견되어 초반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KF-21의 비행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빠르게 확인됐고 안전성까지 확실히 입증되면서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성능 전투기는 한번 도입하면 보통 30년 이상 오래 운영되는데 지금까지는 고개 비행팀이 구형 기종을 활용해 전력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KF-21로 교체된다면 이야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를 고개 비행팀이 직접 운용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전개 과정에서 일본이 중간 기착과 급유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블랙이글스가 10월 말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상황인데 KF-21이 투입되면 이런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장거리 논스톱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꽤 파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KF-21 8대가 블랙이글스 기체로 운영되면
독도 상공에서도 매년 정기 비행이 가능해지며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상징적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유럽 고개 비행팀들은 전통이 아무리 길어도 아직 F5 같은 구형 전투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KF-21이 해외 에어쇼나 국제 전시회에서 직접 비행하게 되면 그 존재감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이미 여러 국가에 KF-21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면서 블랙이글스용 KF-21 공급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8년까지 빠르게 도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도입한 전투기를 중간에 다른 기종으로 바꾸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수인데요. 이번 일본 금유 거부 사건 이후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춘 고개 비행 전용 기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공군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으로는 KF-21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블랙이글스는 과거 미국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운영합니다. 가 다시 T-50으로 변경했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이제는 KF-21로의 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꽤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자주 국방 대한민국의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